예, 오늘 이슈대담 참석해 주실 네 분 나와 계신데요. 건국대학교 송승호 특임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원이시죠. 김복준 박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시죠. 박상희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이 온라인상의 괴담 얘기요. 예? 이게 보니까 우선 말이에요. 네. 이 괴담이 뭐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 아군 지뢰일 수 있다.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미군이 각본을 했다. 미국이 그렇죠. 왜?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네. 괴담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떠돌기 시작한 거죠?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목함 지뢰, 예. 목함 지뢰 이 사건은 이제 4일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일날 발생하고 난 뒤에 한 6일경부터 이런 얘기들이 SNS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아하. 통상적으로 이럴 때 보면 이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예. 우리 남한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 친북 사이트에서 거의 다 시작이 됩니다. 이런 SNS. 북한 관련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의 남한에 종북주의자에 가까운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또 그분들이 또 많이 퍼나르고 그다음에 그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이것이 뭔지도 판단이 안 되면서 그냥 재미로 또 퍼나르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마지막에 종집을 찍는 게 어디입니까?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치권이 아직 그럼 종집을 찍고 아직까지 정치권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확대 되죠. 지금 일로에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있던 괴담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전문가로서 세력의 장난이다. 이거 좀 오버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뭘 모르고 퍼나르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견 이게 또 그 주장하는 걸 얼핏 들으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이를테면 이제 TOD 열상 감지기 같은 거에 왜 1차 때 폭발 안 나고 또 매설하러 올 때는 안 나오고 2차 터졌을 때만 그게 화면에 잡히느냐. 얼핏 들으면 근데 이게 CCTV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CCTV가 아니고 폭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전부 간과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마치 CCTV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러면 CCTV니까 매설하러 올 때도 만약에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매설하러 올 때도 이게 겨들어오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식으로 이거 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이게 혹하게 딸려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종북 세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무지에서 오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이게요, 생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게 북한의 사이버 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한 5천 명 정도 육성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제3세계로 나가서 거기서 서버를 두고 활동을 해요. 우리 남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 변호사님 비 맞으셨어요? 네. 어제 비 막 왔잖아요. 너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 맞으셨어요? 네. 아, 우산 갖고 나가셨어요? 아니면 비를 맞으셨어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네. 큰일 났네. SNS에 따르면 비 맞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저도 그 괴담 봤습니다. 예,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도 딴 데로 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말이에요. 이렇게 SNS상에 이런 식의 어떤 괴담을 퍼나르는 것이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딱 맞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그럴 때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와 관련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선거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건 없고요. 예. 그리고 그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이번에 텐진함 폭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뭐 예를 들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 앞에의 목함 지뢰와 관련되어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텐진함 폭발 사고와 관련되어서 이런 또 SNS에 괴담이 도는 거는 저는 원인은 다르다고 보는데 이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거는 좀 정보의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항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서 그걸 굳이 더 확대를 하자면 소통의 부족이고 내가 저기서 뭔가
안 좋은 게 터진 것 같긴 한데, 그럼 공기중으로 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굉장히 정보가 많지만,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전문가가 거기다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더 확대 재생산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는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각본이다라고 하려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집단에 의한 각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국정원의 각본이라든지 미국의 각본이라면 그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당이라든지 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군대가 굉장히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비난받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난받고 있고 오히려 보수 정당이 뭐 하는 정당이냐까지 예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자초하면서 뭐하러 각본을 짰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걸 각본이라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박 박사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괴담이 떠오르는 게 왜 이런 거예요? 떠도는 게.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 사회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어린 친구들은 입시 불안, 그 다음에 20대는 취업 불안, 노후 불안, 은퇴 불안, 뭐 메르스 건강 불안, 안보 불안, 사고 불안, 강력 사건 너무 많죠. 세월호도 사고였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굉장히 팽배해서 모두가 다 불안하고 있을 때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다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근데 이런 두려움을 정말 순수하게 불안해서 같이 퍼뜨리는 사람은 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념의 어떤 전파를 위해서 그 불안함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네. 그것은 좀 나쁘다라는 당연히 생각이 나쁘죠.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렇지만 이 사회가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불안을 증폭 확대시키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고 좀 문제가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했던 사회 구조도 있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게 참 저도요. 무지했죠. 어제 비 맞았거든요. 제가. 비 맞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목욕했잖아요. 예. 저도 무지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인데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이 2년 전에 딸의 취업을 대기업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금 다시 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 물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혹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띄면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윤우덕 의원이 전화한 거는 인정을 했어요. 자, 전화는 했다. 전화했습니다. 부탁한 것은 아니고 딸아이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그 특정 회사 대표에게 알렸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특정 회사가 윤우덕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예. 지역구에 있는 그 얘기는 밑에 나옵니다. 예. 나중에 그래서 헷갈리시게 전화를 했지만은 곤란합니다. 예. 전화를 했지만 청탁은 아니다. 예. 우리 딸이 그냥 그 회사에 지원했다. 그거면 알렸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자기 아들 딸 어디 회사 원서 낸 것까지 다 알려주게. 그런데 상대방에? 의사표시에는 명시적으로 말을 하는 의사표시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말하는 의사표시도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거기에 원서를 냈다는 게 말 안 하셨겠죠. 뽑아달라. 어떻게 국회의원 체면을 뽑아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 뒤에 우리 딸은 학부에서 올해 일을 맞을 만큼 우수했다라고 하셨는데 우수하면 전화를 안 하셔도 뽑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묵시적인 청탁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본인도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저도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저희 딸애도 지금 이제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로서. 전 윤우덕 의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에서 굉장히 큰데 문제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나는 인생이 여태까지 뭐하러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힘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 사람이 전화 한 통화 때려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반 아버지들이 갖는 박탈감이라는 거는 그렇죠. 진짜 엄청나다고요. 지금 MC 입장에서가 아니고 한 딸아이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정도 느끼신다면 보통 아버지들, 서민 아니, 저도 아버지들은 뭐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이제 더 심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아버지들도 아버지들이지만 20대를 현장에서 만나는 상담사로서 20대들의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사는 이유도 뭐 3포, 5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고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1명 이상 던 거죠.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을 합쳐서 제가 봤을 땐 반 정도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아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올 A고 공부 잘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전화 한 통 해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윤은덕 의원은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잘못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그 어느 정도 수준만 한 중학생 수준만 돼도 이 전화해놓고 우리 딸도 거기 응시했어 이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중학교 정도 수준만 돼도 알아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거기 사람 뽑대?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묵시적인 어떤 그 예. 압력이죠.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차남미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받아서 제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저 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통상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회사 요즘 뭐 잘 나가대. 직원들도 많이 뽑대.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묻습니까? 혹시 저희 회사에 뭐 지원할 분 계십니까? 주위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원이 저 부분이 이제 딸의 저 청탁 내용이 본인은 청탁 안 했다지만은 전화한 거는 본인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제가 청탁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네, 네. 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을 보도한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없는 자리를 만들어 뽑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경력 변호사 1명을 뽑는데 2명이 채용됐다. 그래서 사내에서 그런 말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를 해야지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이랬다면 이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경력 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2명을 채용했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우수하면 회사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윤우덕 의원의 따님이 경력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로스쿨을 바로 졸업한 신규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리를 뽑아서 만들어 뽑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인사를 할 때 예상한 인원보다 적게 뽑을 수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사람만 왔을 때에는 회사 입장에서 안 뽑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공고문 같은 건 붙이지만 없는 자리를 굳이 원래는 경력직만 뽑기로 했는데 신입사원을 또 뽑았다는 건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죠. 요즘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유행하는 1+1이죠. 네, 1+1. 1+1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력 플러스 뭐 얘기하셨던데 분색한 얘기 하셨더라고. 우리 딸은 로스쿨에서 올 A만 받았다. 이미 변호사 자격을 우리나라 대학원이요 학점을 좀 잘 주는 건 사실이에요. 로스쿨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원이 다. 예.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노스쿨 정도 들어갈 학생 수준이면요, 뭐 A 학점이나 B 학점이나 별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외교부 장관도 따님을 맞습니다. 외교부에 딱 저렇게 1차 면접 봤던 사람 다 떨어뜨리고 다시 봐서 그 사이에 이제 이 규칙을 변경했었잖아요. 그래서 장관직 그만두시지 않았었나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딱 드는데 계속 의원 계셔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 윤리위 문제인데요. 자, 세 번째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왔어요. 지역구. 결국 이제 나왔네. 결국 마음대로 파주지역구가 말씀하셨어요.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대표이사라면은 윤우덕 의원이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해주면 제가 엄청 고맙겠어요. 네? 엄청 고맙죠. 아이고 바로 뽑겠습니다. 제가 밑에 인사 담당 임원한테 바로 지시합니다. 바로 뽑아. 왜냐? 저 한 명 연봉보다 저는 수십 배를 뽑아낼 자신이 있어요. 윤우덕 의원을 통해서. 물론 윤우덕 의원이 지금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저 기업체 사장이라면 저 같으면 바로 뽑습니다. 뽑고 하다못해
얼마나 지역구 의원이 저 기업체에 대해서 도와줄 일이 많습니까? 반대로 기업체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의 의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받아도 그 달에 연봉이 아마 10년치 이상은 가까이 될 겁니다. 하나만 받아도.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한 명 뽑아야 될 걸 2명 뽑고 경력 직원을 뽑게 되는데 경력 없는 사람도 뽑는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거 감안했어야죠. 그게 좀 굉장히 사실은 윤 의원 같은 경우에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2년 전에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2년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제 이 얘기가 불거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 박사님. 예. 이 내용이 아마 내부에서 상당히 말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부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러고 이제 초년생 초년생 사이에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누구 더 갔는데 아버지가 누구라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불거진 건데 하여간 제가 볼 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윤호동 의원은 최소한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예. 대한민국 주요한 부서에 다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청와대 비서관도 하시고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시고 충분히 내가 이런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해올지는 충분히 감안하실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히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의 갑질 의혹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갑질의 주인공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부분, 바로 자벌들이죠.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베테랑, 바로 이것이 자벌의 갑질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어요? 전 아직 못했습니다. 영화를 좀 보세요. 암살도 안 보셨잖아. 그죠? 예.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안 보셨죠? 저는 암살은 봤는데 베테랑은 못 봤어요. 전 다 봤어요. 전 다 봤는데 어제 그거 보다가 보고 나와서 비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우선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쭤보는 게 거기 보니까 그 영화 내용에 형사가 칼을 맞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김 박사님도 형사 시절에 칼 맞은 적이 있으시죠? 맞아 봤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 모양이죠. 뭐 이제 조폭들하고 어떤 격투하다 보면 칼 같은 거 맞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맞으니까 막 이렇게 나오셔야지. 뭐 많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영화가 참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연기를 일단 잘해서 재밌고 그다음에 재벌들의 행태를 딱 꼬집어서 아주 그냥 다 펼쳐주는데 굉장히 대리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이 땅의 그 부조리함과 부정의가 파치는 세상에서 굉장히 화가 나곤 했었는데 그거를 딱 연기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감독도 그냥 톡 꼬집어서 그 재벌 몇 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게 전 국민의 대리만족을 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영화는 영화고요. 거기 나오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하나가 사건을 한다 해가지고 그 대재벌의 어떤 개혁을 이루는 사건이 되는데요. 그 역시 죽었다 깨어나도 영화는 영화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광수대가 그래도 활약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옛날 그 하나 사건, 북창동군 사건 났을 때도 광수대 그 직원이 하나 개입되는 바람에 이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일선에서 저 수사관들 중에서는요 나름 또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매달 가는 그 형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영화 암살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도와줬고요. 예? 아베가 분위기 다 만들어줘가지고 암살 흥행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이 베테랑은 롯데그룹이 또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만들 롯데 사건이 막 터질 때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근데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사건이 좀 이게 섞여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감독도 꽃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다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영화에 보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SK 계열에 그 맵값이라 그랬나요? 2천만 원 받은 그 딱 연상이 돼요. 물론 이제 그보다는 이제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이제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확대는 했겠지만 어쨌든 모티브는
그렇고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훨씬 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딱 한 재벌이라고 필요 없어. 사실 뭐 한 재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뭐 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그 아모레 서경배 회장의 누나도 사실은 그 청소하는 아줌마를 대상으로 굉장히 지금 갑질을 한 게 문제가 됐고요. 땅콩 회항 문제도 그렇고요. 롯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보복 아들을 위해서 보복해줬던 하나 회장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들이 다 연상이 되는 영화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다시 또 그 인구 회자되는 게 이 뭐 유명 제약회사 이세가 병원 주차장에서 본인 차에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실에 찾아가서 노트북을 부셨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소가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주차에 본인이 원래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거기엔 딱지가 있었는데 다른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차가 여러 대가 있어야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인가 봅니다. 그래서 없는 딱지를 타고 갔더니 이제 딱지를 붙인 거, 주차 위반 딱지를. 그랬더니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경비 아저씨가 그때 없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던 노트북을 이렇게 던져버린 건데 재물손괴죄죠. 그리고 예, 이건 근데 당연히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5개월 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그 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노트북을 부셔버리고 이게 했는데 근데 인제 어떻게, CCTV를 조사한다는 게 왜 좀 인제 나왔냐 이상해요. 했더니 이게 발생복으로 신고가 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부순 걸 몰랐어요. 그럼 아니 아무도- 노트북이 부서졌는데 이게 제절로 부서졌나? 아무도 없을 노트북이 때 날라다니네, 노트북만 이거. 부서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희 동아제약 입은 강 예. 회장이 한 거를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르고 파출소 신고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발생복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경미한 발생복은 하루에 한 경찰서에 수백 건 들어가요. 수십 건 들어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게 차례가 연결하다가 5개월 기간 동안 차례를 기다리다가 예, 이게 5개월 좀 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근데 5개월 동안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 아니, 말씀이.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발생 보고가 근데 많이 CCTV 들어오긴 가 이게 하는데 5개월 동안 보관이 돼요? 아니, 그리고 5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달이 흘러서 사건이 개시돼서 이제 확인하니까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구나. 이 부서진 예. 그거 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순이었던 거예요. 정리가 될 수순에서 정리가 뭐 됐으면 뭐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씁쓸한 기분이 드는 예. 것이 물론 이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꼭 재벌 3세나 재벌에 관련된 경찰의 수사는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죠. 다 들러져요. 베테랑 보면 굉장히 빠르던데. 그렇죠. 예. 심학봉 베테랑을 의원 좀 수사는 보고 엄청 배워야 빨리 돼요. 했잖아요. 심학봉 의원 수사는 아주 엄청 초고수. 심학봉 그 의원 수사가 경찰이 잘한 겁니까 그거요? 지금 늦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혐의 지금 송세환기 그 사건이 잘했다는 예, 거예요. 두 분은 나가서 싸우시고요.